이제 156페이지로 가봅시다.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기말 재고자산 가입 결정 후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실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론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노력 대비 효익은 엄청 큰 건 아닌데, 어떤 말인지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면 우리가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뭐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잘 맞출 수 있으니까, 이건 실기 쪽하고는 좀 멀다 생각을 하시고, 근데 또 이거 정리되고 뒤쪽에선 연결되는 부분은 또 실기하고 연결이 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장부에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 있다라고 쓸 건데, 그럼 그걸 금액으로 써주게 되겠죠. 금액으로 쓰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말 재고 자산이 몇 개 있는지 수량을 먼저 파악을 할 거예요. 그럼 수량을 먼저 파악한 후에 그 다음 우리는 한 개당 얼마인지 단가를 알아서 그걸 곱한 금액을 우리 장부에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재고자산 수량을 파악하게 돼요. 그럼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이 먼저 산출을 해야 되는데, 자, 재고자산 수량 결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계속기록법이라는 게 있고, 이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우리가 거래가 있을 때마다 장부에 계속 쓰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장부기록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장부기록법. 자, 그럼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얘는 기초 재고 수량에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하고 빼기 단기 판매 수량을 빼주면 기말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식이 우리는 계속기록법이에요. 자, 우리 숫자 가지고 이제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가 기초 재고 수량이 100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기에 팔려고 얘를 2000개를 사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 1400개를 팔았어요. 그렇다면 기말 재고 수량은 몇 개 남아 있을까요? 어렵나요? 1600개 남아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이 계속기록법이라는 거는 기초 재고 수량과 단기 매입 수량은 정확한 건데, 판매할 때만 몇 개가 팔렸는지를 장부에 기록을 해서, 그럼 1400개 팔렸으니까 1600개가 남아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 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실제 값을 적용을 하는데, 기말 재고 수량은 지금 현재 이 방식을 쓰면 추정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실제로 수를 세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기초 재고 수량에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을 하고 빼기 기말 재고 수량을 빼주면 단기
판매 수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기초가 1000개가 있는데 올해 2000개를 샀어요. 우리는 물건을 살 때는 당연히 몇 개인지를 세고 장부에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는 그냥 물건 가지고 나가다가 이제 기말에 내 창고에 물건이 몇 개 있는지를 세는 방식이에요. 실질 재고 조사를 하는 방식이라서. 그럼 창고에 봤더니 1400개가 남아 있어요. 그럼 몇 개 팔렸다고 볼 수가 있죠? 1600개가 팔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는 방식이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1600개가 팔렸겠다고 말한 것도 1400개 남아 있으니까 팔렸겠지라고 추정을 하죠.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 재고 수량이 실제값이고 계속기록법은 단기 판매 수량이 실제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둘 다 쓰겠죠. 평소에는 바쁘니까 장부에 계속 기록하고 있다가 하루 날 잡아서 사장님이 재고조사하자고 할 거잖아요. 그럼 재고 수량을 세서 걔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죠. 그 방법이 이제 우리 혼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두 개를 섞어서 혼합법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병행법이라고 해요. 이 방식은 기초재고 수량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 그리고 평소에 장부에 적었던 단기 판매 수량을 쓰는데 이 단기 판매 수량은 실제값으로 우리 계속기록법에서 온 값을 쓰고 그리고 우리는 기말 재고 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얘도 실제 값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위에 있는 숫자를 써보면 기초 재고 수량이 1000개인데 단기 매입 수량이 2000개예요. 그럼 단기 판매 수량은 실제 값이 계속 기록법에서 온 거죠. 그럼 1400이에요. 그리고 기말 재고 수량을 실제 값으로 가지고 오면 얘도 1400이죠. 그럼 얘 맞나요? 숫자가 안 맞죠? 그럼 차이가 나는 200이 나죠? 이 200 구하려고 지금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200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라진 200개를 뭐라고 하냐면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혼합법을 써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장님이 평소에 장부에 막 쓰고 있다가 재고 조사하자고 했다가 장부에 적혀 있는 재고 수량이랑 실제 재고 수량이랑 맞지 않으면 사장님이 처음엔 좋은 이야기로 어디 팔았는데 빠뜨렸는지 잘 기억해봐 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도 생각이 안 나고 사장님도 표정이 안 좋고 우리 직원은 아무도 집에 못 가고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게 재고조사죠. 저도 옛날에 회사 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재고조사할 때 저 사직서 가슴을 품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 26명이었는데 26명이 다 퇴근 못하고 있었어요. 옛날엔 토요일에 출근해서 1시에 마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처럼 5일제가 아니고 1시에 마치고 하는데 토요일날 재고조사를 해요. 그럼 아침 만났을 때는 기분 좋게 한 방에 끝내고 가자. 근데 안 맞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재고조사 했을 때 그만두려고 생각하면서 담배 태우러 가는데 사장님이 따라오시더니 저한테 김대리 그러더니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 잘못이 아니고 물건이 어딘가 로스가 되는데 그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려고 하는 거다. 지금 어떻게든
물건이 지금 없어진 거는 정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안 가져갔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그리고 너가 빠뜨리지 않았다는 건 자기가 옆에서 봐서 안다. 이런 식으로 날 꼬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전 직원은 저한테 안 맞아? 그러면서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환장해요. 할 때는. 그죠? 근데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그 분실을 했던 가져갔던 없어진 건 사실인 거잖아요. 지금 이 방법을 두 개를 쓰는 이유가 없어진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나쁜 짓이지만 직원들을 집에 안 보내고 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맨날 재고 조사만 하면 그날 밤에 다른 직원들하고 술 진탕 먹었어요. 제가 사기 써낼까봐. 근데 자, 이 방법을 지금 더하기 빼기로 하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더하기 빼기도 T 계정이라는 걸 써요. T 계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계속기록법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제가 T자로 썼어요. 그러면 항상 왼쪽을 차변 오른쪽 대변 쓸 건데 얘 둘이 합은 일치하다라고 해서 위치를 여기를 기초 기말로 항상 잡을 거예요. 기초 기말. 그리고 왼쪽을 매입, 여기를 판매 이렇게 쓰면 얘 둘이 합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기록법은 기초가 1000이죠. 계속기록법이 단기 매입이 2000이죠. 그리고 단기 판매가 1400이라고 하면 얘 둘이가 합이 맞아야 되는데 왼쪽은 3000이고 얘가 1400이니까 얘는 1600이겠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더하기 빼기가 훨씬 더 빠르죠. 왼쪽이 정리가 되어 버리니까 눈으로 봐도 왼쪽 3000인 거 알고 오른쪽이 1400이면 1600이겠네. 또는 똑같이 아래 실질재고조사법이 1000이고 얘가 2000인데 기말이 1400이라고 하면 판매는 1600개가 됐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혼합법을 T 계정으로 좀 써보면 이쪽에다 쓸게요. 이 혼합법은 실제값만 쓰면 돼요. 기초가 1000이고 매입이 2000인데 계속기록법에서 온 판매가를 판매 개수가 1400이고 실질재고조사법에서 참고 세본 게 1400개예요. 그럼 얘들이 같아야 되는데 200개가 모자라다고 바로 나오죠. 그럼 이 200개를 그냥 바로 감모 손실이라고 처리하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더하기 빼기는 누가 봐도 우리가 방금 앞에 왔을 때 1400개 팔리니까 1600개 남아있겠지. 이런 원리를 T 계정으로 쓴 거예요. 그럼 더하기 빼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주로 이런 방식으로 더하기 빼기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 값하고 이 값은 일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400개 팔렸으면 1600개 남아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왼쪽이 3000이라는 걸 먼저 정리를 머릿속에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감모 손실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수량 결정 방법 말고 이제 단가 결정 방법을 볼게요. 오른쪽 157페이지에 이번에는 단가를 결정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수량으로 정리를 했었고 이제 거기에 한 개당 얼마다 알면 곱해주면 될 거잖아요. 그럼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하는 거는 원칙은
개별법이에요. 개별법이라는 건 1대1 대응 원칙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건 사올 때 얘가 얼마에 사온 거라고 일일이 체크를 해놓고 내가 팔렸을 때 얼마에 사왔던 게 팔렸다고 1대1로 대응해서 우리는 남아있는 건 얼마에 사온 게 남아있고 팔린 거는 얼마에 사온 게 팔렸다. 똑같은 물건일지라 하더라도 사올 때마다 가격이 틀려도 일일이 다 체크하는 방식이 개별법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의 개수가 작다면 가능하지만 물건이 엄청 많다면 종류가 많고 들어올 때마다 단가가 틀리면 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회기동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데 아르바이트로 하나로마트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로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점장이 됐어요. 점장이 된 이유가 우리 점장님이 횡령죄로 잡혀가는 바람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 점장님이 저를 예쁘게 봐가지고 대학생이니까 술을 많이 사주셔서 같이 먹으면서 그 거래처 형님들이랑 친해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무슨 두부 납품하시는 분 막 친해져가지고 이제 그 장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하라고 해서 처음에 안 한다 그랬는데 월급 많이 준다는 말에 월급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덥석 한다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느꼈던 건 뭐였냐면 자 우리가 과자가 들어오죠. 그럼 과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로마트는 10박스씩 받는 일은 없는데 한 번 받을 때 한 50박스에서 100박스씩 받아요. 하루에. 근데 자 10박스 받을 때랑 100박스 받을 때랑 과자 박스당 단가가 틀려요. 그런데 10박스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박스를 또 거기에다 서비스를 줘요. 근데 어떤 날에는 20박스를 받으면 3박스를 더 줘요. 50박스를 받으면 10박스를 더 줘요. 이건 가늠할 수 없게 자기들끼리 정책으로 밀어내기처럼 막 줘요. 그럼 똑같은 과자 한 종류인데 들어올 때마다 단가가 틀리겠죠. 근데 그 과자를 우리가 파는 가격은 똑같은데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받을 때마다 금액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코드로 되느냐? 바코드는 뜯으면 다 똑같은 바코드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과자 들어올 때마다 얘가 얼마에 들어온 거라고 일일이 적어서 1대1 대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지금 제가 말한 건 한 가지 종류인데 모든 게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별법은 참 정확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 우리는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물량 흐름의 가정법. 자,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라는 건 그냥 이걸 팔았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은 적혀 있는 그대로 선입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먼저 팔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 일반적으로는 뭐 먼저 만들어진 건 아니면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렸다고 순서대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물량 흐름하고도 일치하니까 이걸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또 다음은 가중평균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균법이라고 말하는 건 이 앞에 가중을 생략한 표현이에요. 생략한 표현이에요. 그럼 가중평균법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둘로 나눠져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개를 나누는 이유가 평균을 내긴 내는데 이동평균법은 매번 사올 때마다 단가 평균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매번 사올 때마다 단가 평균을 내려면 우리는 장부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을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평균법이에요. 그럼 총평균법이라는 건 사올 때마다 평균 안 내고 그냥 사올 때마다 장부에 얼마에 사왔다만 적어뒀다가
기말에 한 방에 계속 평균 내는 거예요. 기말에 지금까지 총 사오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총 몇 개 사왔는지를 계산해서 나누기 n분의 1 하면 그냥 금액이 한 개당 금액 나오겠죠. 그래서 몇 개 팔렸는지 개수 곱하면 매출 원가고, 몇 개 남아있는지 곱하면 기말 재고 자산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 기말에 한 방이 아니니까 얘는 수량 결정 방법을 실질 재고 조사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후입 선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후입 선출법은 마지막에 들어온 게 제일 먼저 팔렸다는 거예요. 이건 부패되지 않는 물건에서만 가능하겠죠. 우유를 저렇게 하면 처음 만든 우유는 치즈보다도 더 심하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패되지 않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속품들은 안쪽에 있는 걸 꺼내기가 힘든 경우에 발 앞에 있는 거 빼가도 되는 것들은 저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세법도 전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채대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인정을 할 거고, 또 USGAAP에서는 선입선출법만 인정해요. 나머지를 다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 후입선출법은 이 대한민국에서만 주로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제도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은 반대죠. 얘는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얘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원가 흐름의 가정법이라고 해서 153페이지에 네모박스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네모박스 적혀 있는 거에 이 규칙을 보면 157페이지에 양가로 2번 죄송해요. 페이지 잘못 말했네. 157페이지의 위치를 보면 자, 기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우리 회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법에서도 중요하게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기말 재고자산에 따라서 기말 재고자산 제외한 건 팔린 거죠. 팔린 거는 매출 원가가 될 거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 원가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익을 조작할 수 있잖아요. 이익을 조작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재무제표에 나오는 당기순이익은 보고이익이라고 그러고, 또 법인세 쪽에 가면 우리가 세금 내야 되는 과세표준이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이든 회계든 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한번 선택하고 변경하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그냥 보는 거니까 숫자로 나오는 경우에 문제 푸는 걸로 해서 얘 등호식을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숫자를 체질적으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숫자 가지고 규칙 설명드리는 거 규칙만 이해하시면 되고, 숫자는 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근데 규칙은 종종 물어보니까, 자, 그럼 제가 예를 드는 게, 자, 기초가 10개가 있고, 그리고 단가가 이때 100원이었어요. 자, 3월 1일 날 10개를 매입하는데 한 개당 120원에 사고, 6월 1일 날 매입하는데 10개를 140원에 사고, 다음 8월 1일 날 매입하는데 160원에 사고, 10월 1일 날 매출 파는데 20개를 팔고, 12월 1일 날 매입하는데 10개를 180원에 샀다라고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전제를 한 거는
지금 단가가 상승하고 있죠. 지금 전제 조건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방금 우리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과 우리의 매출 총이익과 매출 원가가 어떻게 나와서 차이가 나는지를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금액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매출 원가하고 이익을 구해야 되니까 자, 얘가 판매한 가격이 한 개당 200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총 4,000원에. 자, 그럼 첫 번째 선입선출법 가지고 보면 지금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판 시점이 10월 1일 날 한 번 있는데 20개를 팔았어요. 그럼 이 20개는 먼저 들어온 거 과거 시작할 때 1월 1일부터 있었던 10개와 3월 1일 날 산 10개 이 두 개가 팔렸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는 팔렸으니까 매출 원가가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 지금 이 세 개는 내가 이제 남아있게 되겠죠. 얘가 기말 재고 자산이 될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은 이때 사왔을 때에 1,400원이다 장부에 썼을 거고 이때 사왔을 때는 1,600원 이때는 1,800원이니까 기말 재고 자산은 4,8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은 선입선출법을 쓰면 4,800원이 되고 그럼 매출 원가는 우리가 처음 기초는 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을 거고 3월 1일 날 1,200원이라고 샀으니까 얘는 매출 원가가 2,200원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00원 200원씩에서 4,000원에 팔았는데 팔린 원가가 2,200원이라면 얘는 1,800원이 이익이 되게 되겠죠. 선입선출법을 쓰면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으니까 팔린 거는 원가고 팔린 거에 대한 원가 매출 원가고 남아 있는 건 기말 재고 자산이겠지. 자, 이게 우리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다음 이동평균법을 볼게요. 자, 이동평균법은 뭐 계산해 나가는 금액을 좀 구분할 수 있게 제가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이동평균법은 매번 살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우리가 10개가 100원씩이니까 장부에 1,000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3월 1일 날 우리가 10개를 사요. 1,200원치 사면 우리 장부에는 2,200원치 있다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개수는 10개 샀으니까 20개가 돼서 한 개당 단가는 110원이라고 평균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6월 1일 날 또 샀네요. 우리가 산 금액이 1,400원이에요. 그럼 장부에는 3,600원이라고 써지게 되겠죠. 1,400원이 더해져서. 그리고 우리는 10개 더 샀으니까 이제 재고자산 수량이 30개가 돼요. 그럼 얘 평균을 내서 n분의 1 하니까 한 개당 120원이라는 평균치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다음 또 샀네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1,600원치가 되고 그럼 얘는 5,200원이 되네요. 그럼 5,200원인데 개수가 이제 재고 자산이 40개가 되죠. 그럼 40개인데 5,200원이면 10이니까 한 개당 130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평균을 낸 상황에서 우리가 20개를 파는 거예요. 그럼
매출하기 직전의 평균 단가인 130원짜리를 20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130원짜리 20개를 팔았다는 건 매출 원가가 2,600원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자, 우리는 매출 원가는 2,600원이 될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이번에 20개를 팔았으니까 빼기 2,600원에서 남아있는 건 2,600원이고, 40개인데 20개 팔았으니까 20개 남겠죠. 당연히 130원짜리가 사온 거 아니니까 130원짜리 지금 40개 중에 절반 팔고 절반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는 개당 180원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180원 하면 얘는 4,400원이 되죠. 그리고 개수는 30개다. 이번엔 평균 안 낼게요. 산수가 이상하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기말 재고 자산이 4,400원이라고 산출이 되죠. 그럼 이 4,400원이 기말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얘 4,000원에 팔았는데 원가가 2,600원이니까 1,400원의 이익이다라고 되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우리 이동평균법이에요. 계속 사후 때마다 가격의 평균을 내어서 매출하기 직전까지 평균 단가로 팔렸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사후 때마다 평균 내는 방식이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팔린 시점 전에 평균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실질재고조사법은 불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총평균법을 볼게요.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는 곳에서 하는 걸로, 그냥 얘는 기말에 한 방에 끝낼 거예요. 한 방에 끝낸다는 건 처음 기초가 1,000원이었고 그 다음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사올 때 이렇게 다 썼을 거예요. 그럼 기말에 얘네들 전부 다 합치면 3,000원, 3,000원, 총 7,000원이네요. 맞죠? 7,000원이고 우리가 사온 총 개수가 기초 10개부터 해서 총 50개를 사왔네요. 50개를. 그럼 평균을 내면 한 개당 140원이라는 평균이 나오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140원이 한 개당 평균이 나오는데 저 50개 중에 우리는 지금 재고로 남아 있는 거는 30개고, 그리고 판매된 게 20개죠. 총 50개 중에서. 그럼 여기에 곱하기 140, 한 개당 140원씩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은 3, 1은 3, 3, 4, 12 4,200원이고 얘는 2,8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기말 재고 자산이니까 4,200원이 될 거고, 또 2,800원이 판매된 거니까 매출 원가가 2,800원이 될 거고, 그럼 4,000원에 팔았는데 매출 원가가 2,800원이니까 1,200원이 매출 총이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틀렸어요? 제가 실수를 잘해서 분위기가 이상하면 산수 틀렸나 하고 계속 쳐다봐요. 그죠? 맞죠? 틀렸나요? 네, 어딘가 틀렸으면 가르쳐줘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호입선출법을 보면, 자, 호입선출법은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속기록법을 쓰면 우리가 장부에서 오다가 팔렸으면 이 지점에서 얘 둘이가 팔렸다가 계속기록법에서 쓰는 후입선출법이고,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까지 와서 20개 팔렸으니까 얘 2개 팔렸다는 게 우리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는 곳에서 쓰는 회의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쓰는데. 근데 우린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실질재고조사 계속기록법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계속기록법은 얘 둘이가 팔렸다는 거죠. 그럼 얘 둘이가 팔린 거니까 매출 원가는 3,000원이 될 거고, 그럼 기말재고자산은 얘죠. 그러면 4,000원이 기말재고자산이 될 거예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4,000원에 3,000원 원가가 되니까 1,000원이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 계산을 이렇게 해봤는데, 뭐 계산했을 때 얘네들 값도 물어보기는 하지만 간혹 실질적으로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자, 물가가 지금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때에 기말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고 이동평균법이 크고 총평균법이 크다는 거예요. 또 매출 총이익도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고 이동평균법이 크고 총평균법이 크다는 거고, 매출 총이익은 회의선출법이 제일 크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 순서대로 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마지막 매출을 한 시점 이후에 매입을 한 적이 없다면, 마지막 매출을 하고 매입을 한 적이 없다면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의 금액의 차이가 있을까요? 매번 평균 내와서 평균이 나는 거나 한 번에 여기까지 평균 내는 거나 값이 똑같겠죠. 그래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매출 이후에 매입을 한 적이 없으면 얘 둘의 값은 일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혹시 저처럼 의아해하실까봐, 저도 어릴 때 크거나 같다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저도 책을 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인쇄소가 잘못 짓거나 인쇄 기술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쓰길래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쓰면 옛날 사람, 이렇게 쓰면 요즘 사람이래. 그래서 저도 요즘 사람 하려고 이렇게 쓰는데, 이걸로 공부하신 분은 이게 요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나 같대래요. 저도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더라고. 근데 책에 적혀 있는 걸 그냥 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규칙을 만약에 지금 제가 적었던 이 숫자 금액을 뒤집어서 만약에 물가가 하락한다면 거꾸로 똑같이 쓰는데 1,800원, 1,600원, 1,400원, 1,200원, 1,000원이 아니죠. 100원 이렇게 공항 앞에서 거꾸로 쓴다면 이 값은 그냥 정반대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와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이 둘이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그럼 이 말은 물가가 하락할 때는 기말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이 제일 작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회의선출법 이 순서대로 규칙이 나오게 될 거고, 매출총이익도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회의선출법이 될 거고, 그럼 매출 원가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회의선출법 이렇게 거꾸로 순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규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럼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순서를 선의, 총후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면 우리 기말재고자산이 많으면
이익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기말 재고 자산과 이익은 선입선출법이 크고, 그럼 이익과 원가는 당연히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원가가 높으면 이익이 낮을 거니까. 그래서 매출 원가는 반대로 후익선출법이 제일 크다 생각하셔서 물가가 하락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자, 제가 우리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시 보수주의란 이야기를 했나요? 안정성? 그런 이야기 안 했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표현 중에 한 개가 우리 회계의 보수주의예요. 자, 우리 정치적 보수주의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보수주의가 없어요. 근데 보수주의라는 건 기업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계는 보수주의를 따르라고 하는데, 이 보수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회계 기준 내에서 수익은 낮게 표현하고 비용은 높이 표현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익은 낮게 표현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자산은 낮게 표현하고 부채는 높이 표현하는 게 보수주의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계 기준 안에서, 기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이게 왜 안정성이 높고 보수주의라고 표현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기분 좋게, 자, 여러분도 연봉이 1억이라 그러고 저도 연봉이 1억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은 세금을 떼고 우리 1억인 거고, 한마디로 우리 세후 1억이고, 저는 세금을 떼기 전 세전 1억인 거예요. 근데 둘 다 1억이라 말한다는 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죠. 그럼 서로 1억이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돈은 누가 더 많이 벌죠? 여러분이 더 많이 벌죠? 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회계 기준 안에서 내가 확실하게 번 게 아니면 수익으로 인식하지 말고, 나갈 것 같으면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은 낮게 표현을 하게 그 결과로 나오게 될 거고, 확실히 내 거가 아니면 자산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그냥 부채로 다 인식하라는 게 보수주의 회계고, 저걸 지키는 회사가 안정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돈 더 많이 번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 가지고 보면, 자, 우리 재고 자산이죠. 그럼 자산은 낮게 표현하는 게 안정성이 높은 방법이겠죠. 그럼 물가 상승할 때 재고 자산이 가장 낮게 나오는 게 이 금액이네요. 다음 이익이 가장 낮게 표현되는 게 보수주의에 적합한 방법인데, 이익이 가장 낮은 게 이 금액이죠. 다음 매출 원가를 보면, 매출 원가는 비용이죠. 그럼 비용은 가장 높이 하는 방법이 안정성이 높은 방법이죠. 그래서 얘예요. 그러면 물가가 상승할 때에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 혹은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후입선출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안정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신기하게도 기업들이 철저하게 보수주의를 가요. 세계에서 유명해요.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수주의를 따라가냐면, 이익이 높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익 작게 내려고 철저하게 보수주의로 가더라고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거는 배당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업이, 왜냐면 사장님이나 다 똑같은 놈이다 보니까 배당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 보수주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철저하게 잘 지키는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이 말은 같은 경영 성과가 나온 두 기업이 있는데 한 개가 코리아면 제가 돈 더 많이 벌었다는 건 다 알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배당 안 하니까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셔야 될 표현이 이 순서들하고, 그리고 기업의 안정성이라는 표현이 요즘은 더 많이 나와요. 과거 옛날에는 보수주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안정성이 높다 낮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론 시험 지문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물가가 상승하면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게 허위선출법이면 반대인 선의선출법이 낫겠죠. 그럼 물가가 하락한다면 정반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선의선출법이 가장 안정성이 높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허위선출법이 낮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규칙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157페이지에 원가 흐름의 가정법에 보시면 물가 상승 시에 기말 재고 원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거 위에 거죠. 그러니까 선의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위선출법 이 순서대로 가고, 좀 위쪽에 기초 재고량보다 기말 재고량이 크다라는 건 우리가 계속 사업하면서 물건을 사오고 있다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물건을 안 사버리면은, 안 사면 이 상황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이 계속 사서 기초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기말이 더 크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뭐 이론에 나오는 건 이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많이 공부를 하신 거고,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뒤에 뭐 감모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하고 얘는 시기도 보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저와 같이 이제 그 투자 자산의 유가 증권하고 유형 자산을 볼 거예요. 근데 우리 이번 주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하는 내용에서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